네, 안녕하세요. 양의사의 금융가의 양영빈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제 있었던, 즉 7월 28일 미국 시장에 있었던 FOMC 회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요. 아주 좀 짧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구독자 한 분께서 제가 다시 보는 QE 여섯 번째 편에서 1번하고 2위의 거를 잘못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AS, 그거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데이터를 통해서 그거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FOMC 그 회의를 보면요. 아직 자세한 회의록은 안 나왔습니다. 어제 끝났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한 2주 정도 있으면 이제 미니트라고 해서 아주 자세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제 기본적인 전체적인 방향을 보면은 지난번 FOMC 이후에 했던 거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이제 눈에 띄는 거 뭐 어떤 예를 들어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전혀 건드린 게 없고요. 그다음에 뭐 테이퍼링도 마찬가지고 테이퍼링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거 뭐 계속 시장 상황에 맞게 하겠다 그런 얘기만 있었고요. 특별한 건 없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즉 금리와 레포 시장 7, 8, 9회에서 특히 이제 9회에서 7, 8, 9회에서 이제 이 페드의 연준의 큰 그림, 청사진이 무엇일까 하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 얘기하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SRF, 이거는 뭐냐면은 스탠딩 리퍼 퍼실리티라고 해서요. 레포 시장을 페드가 하는 레포 시장을 상설적으로 만들겠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와서 나한테 돈을 빌려라 하는 그런 거였죠. 그리고 SRF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국내용입니다. 그러면 또 해외용도 있었겠죠. 예, 해외용이 FIMA, FIMA라고 해서 해외 중앙은행들이 달러가 부족해요. 이게 크게 이게 문제가 됐던 게 2008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죠. 해외 금융시장에서 지금 미국 시장 말고 해외 금융시장, 이걸 우리가 해외 이제 달러 금융시장이 있는데 그걸 우리 유로 달러 시장, 달러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유로 달러 시장에서 그 달러화가 굉장히 모자란 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이고 또 동일하게 2020년에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페드가 전 세계 중앙은행을 향해서 뭐를 했었냐면은 외환 수합이라는 것을 했었던, 아마 기억이 아마 어려운 표시 날 겁니다. 그리고 요 구체적인 내용 한번 보면요. SRF 이거는 미국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돈이 필요하면 내가 언제든지 빌려줄게. 단 얼마에 빌려준다? 최소 0.25%에 빌려준다. 이 최소란 얘기는 뭐냐면요. 전체 금액이 5천억 달러예요. 근데 전체 금액이 5천억 달러인데 그걸 한도를 해놓고 만약에 5천억 달러를 넘어선다. 그러면 이거는 서로 막 빌리려고 아우성이겠죠. 그럼 그때는 이게 이제 일종의 경매 제도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최소 0.25%인데 지금 대략 페드 펀드 레이트가 0.1 정도, 10%, 그 EFFR이라고 우리가 그 금리와 레포 시장 7, 8, 9에서 했던 그게 그 정도고, 요게 그 정도고, 그 다음에 레포 시장은 뭐 0.05, 뭐 이거보다 더 작거나 뭐 이 정도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비싼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SRF는 일종의 페드의 디스카운트, 할인 창구, 디스카운트 윈도우, 즉 할인 창구하고 비슷하다. 지금 뭐냐면 정말 돈이 없는 은행들, 금융기관이 페드에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것에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대상은 이제 현재 뭐 예금은행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한번 레포 시장을 보면요, 페드가 하는 레포, 지금 하는 SRF 이전에는 TRF였겠죠. 그러니까 템포러리, 일시적으로 하는 건데요. 그거는 보면은 2008년에 대략 한 400불 정도까지 올라왔었던 거, 우리가 400억 불, 1,400억 불까지 올라왔던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위기가 지나자, 단기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위기가 지나자 달러에 대한 이제 수요가 이제 진정이 되자
그 이후로는 뭐 거의 0이죠. 그러다가 2019년 말부터 해서 2020년 3월에 급격히 대략 한 4,400억 달러까지 올라가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뒤로 1년간 지금 이 페드가 하는 레포 시장은 거래량이 0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최소 0.25%인데요. 이거보다 더 싼 값에 뭐 예를 들어 레포 시장을 간다면 한 뭐 0.05에 빌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이걸 이용하냐? 이거는 항상 페드가 시장에 단기 자금 시장에 달러에 대한 어마어마한 유동성 수요가 있을 때 그때 임시적으로 하는 건데 그동안은 이제 어떻게 썼냐면은 여기도 2008년도 마찬가지고 2020년도 마찬가지고 누가 주도를 했냐면 페드가 주도를 한 거예요. 임시라는 것이요.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던 거죠. 근데 이게 상설이 되면서 이제 주도권이 누구한테 가냐?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요. 주도권이 은행, 금융기관들한테 간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원하는 금융기관들이 페드한테 와서 돈을 주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상설화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시중에 달러가 모자란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금융기관들이 페드에 와서 잠시 모자란 돈을 언제든지 물론 한도는 5천억 달러입니다. 5천억 달러. 그렇지만 지난번 2020년 사태를 보니까 그게 한도가 한 4,4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페드는 뭐 대략 이 정도에서 5천억 달러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국내에 관련된 거고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에 관련돼 있는 또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 관련된 것으로서는 이 피마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피마는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은 미국의 연준 페드를 정점으로 페드가 뭐 예를 들어 한국은행, 뱅크 오브 코리아, BOK, 일본은행, 일본 중앙은행, BOJ, 뱅크 오브 재팬, 뭐 이런 등등등도 있겠죠. 여기하고 뭘 하는 거냐면 여기하고 리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레포 시장, 레포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SRF, 그 다음에 피마 다 페드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다 자산으로 붙죠. 이렇게 이걸 하면 SRF 얼마 해줬다. 그 다음에 피마로 내가 뭐 한국은행한테 얼마 해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소 0.25%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25%가 특히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국가별로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뭐 1,000억 달러를 요구할 수는 없고 한도를 600억 달러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그거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것을 SRF 그 다음에 피마 이거를 제가 지난번 FOMC 그때에 이제 7월 중순에 나온 미니츠를 보고 이제 해석했던 건 뭐냐면은 페드 대차 대조표 정상화를 위한 사전 조치이다. 대차 대조표 정상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건 바로 시작은 테이퍼링으로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양적 긴축 QT로 뭐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요거를 하기 위한 정상화를 위한 사전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SRF의 그 금액이 한도가 5천억 불이에요. 그 다음에 피마는 국가별 600억 불이에요. 그런데 피마에 참여하는 국가가 2020년에 그 FX 수합, 그 페드하고 외환 수합을 했던 나라들이 13국가 정도 돼요. 거기 우리나라도 이제 포함이 있었죠. 그때도 우리나라 같은 뭐 주요 은행들은 뭐 무제한이었는데 우리나라는 600억 불 한도였었는데요. 그 이제 나중에 포함된 8개 나라들은 대략 600억 불 정도가 한도였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의미하는 거는 긴급 상황이 왔다 하면은 1조 이상의 임시 유동성이 달러 유동성이겠죠. 항상 페드가 준비
스탠바이 하고 있으니 여러분 걱정 마세요. 이런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걸 했느냐? 페드가 한참 2018년부터 이렇게 쭉 그 QT를 시작했죠. 즉 다시 말하자면은 연준의 이 대차 대조표 자산 부분, 그 자산하고 뭐 부채는 같이 금액이 같으니까요. 자산이 이렇게 쭉 축소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별 큰 대책을 안 하고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자산이 축소되면서 그 지급준비금은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9년 9월에 레포 시장에 이게 파란 게 레포 시장의 이자율인데요. 레포 시장이 이렇게 이걸 이제 뭐 레포 시장 뭐 발작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5.25%로 되어 있는데 이게 5.25%라는 건 뭐냐면 그날의 레포 시장에서 거래됐던 그 레포 금액하고 그 레포 이자율이 있겠죠. 근데 그게 일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날 하루 동안에 가중평균 거래량 곱하기 그 이자율 그 가중평균을 한 건데요. 어떤 이제 정말 돈이 급한 어떤 이제 기관은 이날 보니까 자료 보니까 9%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준으로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일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연준에 있어서는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어차피 장기 국채는 연준이 아무리 사봤자 그때 살 때 잠깐 내려가고 그 다음에 사실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시장이 향후에 그 경기가 좋아질 거다 그러면은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뭐 인플레이션이 생길 거다 그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너무 힘들어.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때 1.7까지 갔다가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지금 1.2, 1.3 이 정도까지 많이 떨어졌죠. 그거 뭐냐면 시장은 연준이 이렇게 딱 하면은 그거 잠시 반응은 하는데 특히 장기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그때뿐이고 조금 지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얘기 뭐냐면 연준이 뭐 짧은 시간 내에는 장기 이자율에도 그거를 뭐 급속하게 매수를 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또는 장기 채권을 매각을 하거나 해서 그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고 효과가 없고 단 연준이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은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그 이자율 관리하는 거 있었죠. 제가 예전에 이제 크게 이런 식으로 했었죠. 이 맨 위에 뭐 IOER이 있고 그다음에 맨 밑에 오버나잇 RRP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뭐 이 FFR Effective Fed Fund Rate를 이게 이제 연준이 제일 보는 그 저거죠.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이자율인데 근데 제일 거슬리는 게 뭐냐면 레포 시장 이자율이 한 이쯤에 있어요. 레포. 물론 거의 이 오버나잇 RRP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연준은 이 레포 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2019년 9월처럼 이런 식으로 뭔가 이 피크가 스파이크가 생기고 하는 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연준한테는 너네 단기 이자율, 단기 자금 시장은 잘 통제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 잘 못하네. 이런 그 시장에 이런 컨센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실 연준의 이제 통화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연준으로서 굉장히 이게 체면 구기는 일이죠. 그러면 그런 걸 2019년 10월에 있었던 9월에 있었던 건데요. 9월 17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때 있었던 건데 이때 보면은 이제 레포 이자율이 급등하니까 연준이 바로 레포 시장을 그 상설은 아니고요. 그 임시 레포 시장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저걸 공급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무려 2천억 달러를 공급을 했네요. 네. 2천억 달러를 이때 공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때는 거의 이게 얼마입니까? 4천억 달러, 2천억, 뭐 3천억 달러 이 정도를 시장에 긴급 이 방출을 함으로써 단기 이자율을 굉장히 안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거의 지금 2020년 7월 이후로 사실 이 레포 시장 연준이 하는 레포 시장은 거의 거래가 안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이게 0.25%인데 자기는 뭐 0.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 그냥 레포 시장 가면 되는 거예요. 레포 시장은 0.05% 하니까 이게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레포 시장에서 안 하겠죠. 그러면 이건 뭐냐? 레포 시장 이 SRF라는 것은 정말 급할 때 해주는 거다. 그리고 그 얘기 뭐냐면은 연준의 입장은 그냥 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이미 지금 13년째 연준이 QE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레포 시장이 이자율 급등하는 거 이건 이제 너무 연준한테는 창피한 일인 거죠. 체면 구기는 일인 거죠. 그럼 그거를 막겠다. 그런 거겠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단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시기가 QT가 진행 중이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QT가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뭐 세금 문제도 있고 그 기업들 세금 내는 문제도 있고 TGA 가 갑자기 늘어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지급준비금이 갑자기 감소했던 거예요. 그렇게 지급준비금이 이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던 때인데요. 어쨌든 지급준비금이 감소하니까 그 일반 은행들 또 그다음에 레포 시장에서 그 지급준비 감소한 것에 대해서 그 반응하느라고 굉장히 큰 한 2, 3일 동안 폭의 레포 시장에서의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이런 거 뭐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면 향후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다시 QT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저 뭐냐 테이퍼링을 하거나 QT를 하게 되면은 시장한테 알려주면 여러분 걱정 마세요. 여러분 급전 필요해요? 제가 다 쏘겠습니다. 국내 은행 걱정 마세요. 그 다음에 해외 중앙은행 여러분 예를 들어 한국은행한테 얘기해. 한국에 달러 필요하세요? 예, 저한테 오세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2008년에도 외환 스와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는 임시 스와프라고 해서 2008년에는 30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12년 뒤 2020년 작년 3월 코로나 터졌을 때에 는 이제 그 상설 스와프에서 뭐 주요한 나라 있죠. 캐나다, 영국, 뭐 EU, 일본, 스위스 여기 말고 8개국이 더 참가를 했는데 여기서 8개국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는 8개국에는 뭐 브라질, 뭐 호주, 멕시코, 한국, 뭐 스웨덴 등등의 나라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뭐 우리나라도 2020년에는 이제 외환 수합으로 거래를 했는데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외환 수합이라는 게 연준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은 달러를 필요로 하는 건데 연준은 상대방 국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원화, 뭐 브라질의 레알인가요? 그 레알화 뭐 이런 게 전혀 필요 없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돈들인 거예요. 근데 이건 국가 대 국가니까 통화 수합을 했었는데 연준이 이제 보니까 이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각 국가들이 갖고 있는 UST 즉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서 레포 거래를 하겠다. 이게 이제 상설 피마를 만든 거죠. 근데 이렇게 레포 거래를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에서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외환 수합을 하고 일본이 미국하고 외환 수합을 할 때는 미국의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위험도를 더 크게 친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외환 수합을 할 때 우리나라 비용을 더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 실제 이 외환 수합 마켓 그냥 일반적인 이 국가 간 말고 이걸 FX 수합이라고 하는데요. 외환 foreign exchange 수합 이제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수합 마켓 보면은 250pp였어요. 우리나라가. 제가 자료를 나중에 찾다 보니까 250bps만큼 더 줘야 되는 거죠. 2.5%나 더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피마로 가면서 여기가 바뀌는 게 뭐냐면 최근에는 그 BPS가 한 0.7 정도 됩니다. 이거 작은 거 아니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외환수합으로 이제 외환수합이 아니라 피마로 참가를 한다. 그럼 피마에서 원하는 거, 미국이 원하는 거, 연준이 원하는 거는 국채밖에 없습니다. 그럼 국채는
이게 미국 국채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좋은 담보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심지어 북한이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연준은 그대로 해줍니다. 물론 연준이 정하겠죠. 예를 들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중앙은행은 우리랑 거래할 수 있어 없어 뭐 그걸 정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파트너로 카운터파티로 인정만 된다면은 이 외환수합 시장에서 하면은 우리는 지금도 대략 한 0.7 정도의 그 정도를 물어야 되는데 저 한국은행이 가서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저거 있죠 미국 국채를 담보로 딱 내면은 물론 최소값이지만 0.25%에 그거를 빌려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한테는 매우 뭐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이거는 위기가 있을 때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게 올해 2020년에 올해 3월인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 3월이죠. 외환스와프 이거를 6개월 연장했다. 그러니까 대략 한 9월 정도에 만기가 될 거예요. 올해 9월에. 그런데 이제는 연준이 그거를 저는 이제 지난번에는 이렇게 청사진으로만 이렇게 봤었는데 이 두 가지 SRF랑 상설적인 레포 그다음에 피마 상설적인 그 외국 중앙은행에 대한 레포 시장 이거를 한다는 것을 보고서 이제는 연준이 좀 본격적으로 모든 것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구나. 물론 이것이 직접적으로 바로 테이퍼링이나 QT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모든 것을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는 거기에다가 오버나잇 RRP는 이미 뭐 어제 데이터 보니까 거의 또 9천억 달러를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이제 향후에는 뭐 1조 달러 넘고 뭐 1조 3천억 불, 5천억 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봐서 뭐 충분히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시장의 어떤 교란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은 뭐 이게 갑자기 뉴스에 대서특필해서 오버나잇 RRP 뭐 1조 5천억 달러 돌파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7월 28일 있었던 FOMC의 회의 결과를 제가 볼 때는 향후의 모든 것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이제 시작을 했다 드디어. 그렇지만 이게 바로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QT로 가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 그렇지만 모든 준비는 이미 이제 연준은 페드는 다 갖추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은 지난 시간에 제가 중앙은행의 자산, 즉 중앙은행의 이제 이 대체 대조표 크기겠죠. 당연히 자산하고 부채는 같으니까 부채 쪽은 같으니까 자산을 보면은 이게 뭐 QE를 얼마나 했나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통화 정책을 중앙은행이 얼마나 했나 그거에 대한 일종의 이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유럽에 있는 값을 제가 아직도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유럽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유럽 값도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유럽을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야드니 박사의 홈페이지에 있는 이게 거의 매주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데요.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야드니.com에 가셔서 쭉 한번 보시면 재밌는 읽을 거리도 많고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참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여전히 BOJ 뱅크 오브 재팬이죠. 133%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GDP 분의 중앙은행 자산이 1.3배 정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 뭐 그동안 이게 2007년부터 여기 데이터가 나왔는데 끊임없이 양적 완화를 했죠. 한 20년간 했으니까 뭐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파란 게 ECB 이건 한 60% 됩니다. 유럽이죠. 지난번에 왜 240%까지 나왔는지 그거는 제가 또 혹시 또 그 자료를 제대로 보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준은 보면은 대략 한 10%, 2008년 10% 근처에서 쭉 꾸준히 올라와서 지금 대략 한 뭐 30, 한 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제가 그래서 이때 이제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그냥 연준이 뭐 이게 이제 QE를 한 거를 돈을 찍어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걸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 의미가 다 그 실제 돈을 찍어내는 것, 재정 정책과 결합돼서 돈을 찍어내는 거가 결합됐을 때 그때 정말 그 돈을 찍어낸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일반적인 QE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 은행의 자산 구성에 변화를 주는 거. 그 다음에 또 일반 기관, 특히 MMF 같은데 자산 구성에 변화를 주는 거. 그걸 통해서 은행의 이 대차 대조표가 확대되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 그때 생긴 예금들, 은행의 부채죠. 예금들이 곧바로 현실 경제, 실물 경제에 투입되는 것은 여러 경로를 봤을 때, QE를 봤을 때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중국입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중국인데 중국은 2008년에 이미 60%를 넘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은행의 대차 대조표 이 자산 부분이 쭉 늘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걸 가지고서 이 중국 인민은행의 이 부채 부분인 저것도 늘어나겠죠. 뭐 저 지급준비금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에 중국이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처럼 QE를 명시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QE를 일상적으로 했던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굉장히 큰 특징은 중앙은행 자산만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거의 60에서 34 정도까지 줄어들었으니까 거의 50%좀 못 미치는 40% 정도가 중앙은행이 이게 45% 이 정도가 감소했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건 뭐냐? 중앙은행은 중국의 인민은행, 중국 중앙은행은 이미 12년 전부터 2008년에 다른 나라들이 다 저거 하고 있었죠. QE 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때부터 이 QT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집권하고 다른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QE 또는 뭐 QT 이게 중요한 거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중국 사정을 보면은 좀 그런 것 같진 않은데 하고 의아해 하실 수가 있죠. 그거가 바로 요 차트입니다. 요 차트는 뭐냐면은 M2에서 GDP를 나눴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화폐 유통 속도를 했을 때 화폐 유통 속도는 뭐였냐면은 GDP 나누기 그 통화량이었죠. 보통 이 M2를 쓰죠. 요거의 역수가 이게 화폐 유통 속도인데 국가별로 이걸 정리한 데가 어딨나 하고 보니까 제가 밑에 이제 URL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어디 거냐면은 월드뱅크 세계은행이 나와 있는 거라서 이거 보니까 국가별로 이게 잘 정리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역수잖아요. M2 나누기 GDP하고 GDP 나누기 M2니까 그러니까 이 값이 M2 나누기 GDP가 크면은 유통 속도가 작은 거죠. 자, 그럼 보니까 일본의 유통 속도가 굉장히 작아요. 일본의 유통 속도는 현재 0.4, 40%, 0.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딨냐면은 요 세 번째 여기가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대략 0.6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을 보면은 중국은 한 0.47, 한 0.5 정도 요 정도 됩니다. 그 유통 속도가요. 그 다음에 미국이 유통 속도는 제일 커요. 미국이 0.9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현재 상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를 좀 더 자세히 유통 속도까지 한번 봤던 거고요. 그렇지만 이 유통 속도를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맹신하죠. 유통 속도에 뭐 어떤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이거는 저걸로 보는 거죠. 뭐냐, 항상 사후적으로 성립하는 그런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뭐 어떤 뭐 재밌는 결론을 내기는 어렵고요. 과거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어떤 뭐라 해야 되냐, 어떤 직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2008년 이후 대략 한 요쯤이죠. 2008년 이후에 어쨌든 전 세계에 보면은 중요한 나라들 보면 중국, 미국, 일본, 우리나라 이거 보면 유통 속도가 다 떨어졌어요. 보면은 그 얘기 뭐냐? 2008년 이후 QE를 중국은 뭐 오히려 줄였지만요. 그리고 미국 QE, 일본은 뭐 계속했고, 그 다음에 유럽, 여긴 유럽이 안 나왔네요. 예, 또 여긴 유럽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유통 속도가 줄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 이 위에가 GDP잖아요. 그리고 M2는 늘었는데 어떤 GDP에 비해서 M2만 늘어났지. 그 GDP가 뭐 그만큼 느는 건 이제 굉장히 힘들겠죠. 왜냐면 유통 속도는 뭐 1년에도 뭐 20%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하는 10% 이렇게 변하니까요. 그게 뭐냐면은 M2가 GDP에 쓰이는 돈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떨어졌고 주로 다른 데 쓰였다. 그 얘기 뭐냐면은 자산 시장에 쓰였겠죠. 자산 시장이라면은 크게 뭐 주택 시장, 그다음에 뭐 채권 시장, 그다음에 또 증권 시장, 이렇게 주식 시장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다 올랐잖아요. 주택 가격도 뭐 전 세계가 다 올랐고 채권 가격도 쭉 올라서 이자율이 지금 뭐 미국도 뭐 뭐냐 3개월짜리가 마이너스가 되니 많이 뭐 하는 중에 있고 지금 이제 오버나잇 RRP 때문에 살짝 올라왔지만요. 그다음에 증권 가격 뭐 주식 가격 다 올라온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했던 QE하고 GDP 그걸 했을 때 잘못된 거를 AS 차원에서 이렇게 유통 속도를 또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지난번에 제가 미진아 다뤘을 때 실수했던 것들을 보았고 그 다음에 FOMC 회의의 의미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